1924년도에 독일의 슈타이너 박사한테 유럽에 있는 농민들하고 의사,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슈타이너 박사를 찾아가서 고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이 유럽의 밀농사가 우리가 벼농사를 하듯이 밀을 수확하면 일부 튼튼한 밀들을 남겨놨다가 그 다음에 씨앗으로 쓰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씨앗이 대물림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밀 씨앗의 생명력이 점점 퇴화돼서 그 수확한 씨앗을 그 다음에 파종하면 그대로 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밀이 생명력이 점점 퇴화되는지를 슈타이너 박사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그때 슈타이너 박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한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요즘 말하면 유기농업. 1920년대 당시에는 유기농업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올가닉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직접 슈타이너 박사가 8일간인가 6일간인가 한 200여 명의 농민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어요. 철학, 예술, 천문학, 의학, 교육 여러 가지 두루두루 다방면에 강의를 했지만 농업에 관해서 8일 동안 강의한 건 유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슈타이너 박사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강의한 내용을 그냥 거칠게 속기해 놓은 책이 이 책이고, 이걸 또 정농회라는 유기농업 단체에서 전문적으로 한 게 아니어서 되게 거칠게 번역을 해놨는데, 어쨌든 생명 역동농업에 대해서 소개한 유일한 번역책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농민들은 이 책을 그냥 멀리서 비슷하게 보다가 절판이 돼서 얼마 전에 김중건 선생님이 이제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내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충의 생명역동농업에 대한 개괄 설명은 이 안에 다 들어있고, 거기에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해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저는 한 10대 읽어봤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몇 해 전에 박지원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가 여기 있는 걸 몇 가지를 술자리에서 사석에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대답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구나 했는데, 저는 이제 소개만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24년도에 슈타이너 박사가 한 강의 내용이 기초가 돼서 그 이후에 슈타이너가 말한 대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게 바이오 다이나믹이 된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생명 역동농업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 유기농업과 생명 역동농업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슈타이너 박사가 그때 그 당시 한 얘기에 생명 역동농업을 얘기를 했지만 상당 부분 공통분모는 유기농을 베이스에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슈타이너 박사가 내 농장 안에서 모든 물질이 순환하도록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농장 안에서 그 물질이 순환한다는 건 가축을 길러서 그 똥이 식물의 먹이가 되고, 식물에 나는 것을 사람이 먹고 동물의 먹이,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농장 이제 이런 바보 짓은 하지 말자. 오늘 감자를 심어야 되면 잎의 날이든 열매의 날이든 감자를 심고 절기를 때를 놓치고 굳이 여기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감자를 심어놓고 뿌리의 날 북을 주든가 긴매기를 하든가 하면 충분히 보완이 된다는 거여서 가급적 파종 달력을 가지고 가되 유의해야 될 점 하나는, 여기 보면 Q자가 적혀있는 날이 있어요.
슈타이너 농법을 하는 사람들이 이 휴자가 적혀져 있는 시간대에 걸리면 가공도 하지 말고 김치도 담그지 말고, 왜냐면 맛이 변한대요. 씨앗을 특히 뿌리지 말래요.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들이 있던데 휴자가 휴경의 시간에 뿌리면 그 씨앗이 퇴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지키고 우리가 기후나 절기에 맞게 돌아가는 것들에 준해서 파종 달력을 활용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쭉 하다 보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은 엊그저께 유재 선생님도 저한테 하셨는데, 그러면 열매가 커지느냐, 수확이 많아지느냐, 나무가 튼튼해지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근데 그런 이제 수확물에 크고 수확물이 더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생명의 옥동농을 보지는 않아요. 책에서 슈타이너 박사도 그렇고 이 농법을 하시는 분들은 원래 땅은 건강한 그대로, 건강하다는 건 땅 속에 우리가 한 줌의 흙을 집어들었을 때 여기에 5억에서 10억 마리의 우리가 확인 가능한 생명체들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화학농법이나 이런 공장식 하면서 이게 다 생명이 점점 죽어버리고 땅이 황폐해지는데, 이 땅을 건강하게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그 건강한 땅 속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은 그냥 그 식물 고유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토마토는 토마토답게, 고추는 고추답게, 상추는 상추답게. 근데 지금은 육종이나 변형을 시켜서 고추가, 여기도 텃밭에 고추를 심게 되겠지만 요즘은 고추씨를 심으면 고추의 지주대를 세워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쓰러져요. 이 달리는 열매를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고추를 크고 많이 달리기만 했지 이 나무가 그걸 지탱하기는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건 육종을 해서 변형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역동농에서 말하는 것들은 고추나무가 쓰러지지 않아요. 원래는 자연상의 고추, 지가 지탱할 수 있는 만큼만 달려요. 그리고 거기서 달리는 고추가 건강하고 인간에게 이로운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배고픈 위장을 채우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농산물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을 때 들어가서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데 그런 농산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명의 역동농을 얘기하면 대부분 농민이든 소비자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먹으면 몸이 건강해져? 그게 몇 년 안에 드러나? 해보시면 알겠지만 3년, 5년 안에 드러나지 않아요. 땅은 그렇게 확확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김중호 선생님처럼 10년, 20년 하게 되면 서서히 변한다는, 유기농만 해도 땅이 서서히 변하는데요. 우리가 텃밭을 해보면 알겠지만 1년, 2년 지나면 그 땅 속에, 풀 속에 자라는 눈에 보이는 동식물, 곤충들의 이 개체수도 확 달라져요. 근데 거기다가 이런 것까지 하면 땅과 식물체 자체가 건강해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자라는 있는 농장이 주변을 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한다. 이게 이제 생명역동농업의 기본 원리이고, 더 깊은 건 나중에 시간이 날 때 같이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서교수 농부님을 만나서 생명역동농업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전체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발드로프 교육을 만들어낸 슈타이너 선생이 농업 쪽에서도 어쨌든 자신의 통찰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농법을 만들어놨다는 그 사실 자체도 반갑기도 했지만, 그 슈타이너 선생이 정폭제가 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별자리가 어떤 이동이 있었을 때 그게 식물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의 근거가 사실은 대단히 우리 전통적인 시각들하고
아주 잘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거든요. 전통적 시각이라고 하는 건 음양오행입니다. 음양오행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사실 음양오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양에서 사용하는 주역에서 사용하는 모든 개념들 또 음양오행에서 사용하는 모든 개념들은 근본적으로 전부 천문학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서 농사에 꼭 필요한 질소, 탄소, 규소, 황 뭐 이런 것들이 식물과 동물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고 그게 왜 그런가 천문의 어떤 움직임하고 연결돼서 그게 스며들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질소, 탄소, 규소, 황의 그 작용력들을 보니까 우리가 오행이라고 얘기하는 목화토금수의 작용력으로 전부 치환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속불, 수정, 토풀, 카밀레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를 만약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치환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그럼 목화토금수에 해당하는 우리 주변의 우리 식물들도 역시 치환해서 대입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건 그냥 예를 들었습니다. 카밀레가 목이다. 그럼 우리 주변에 카밀레가 없다. 그럼 목 기운이 충분히 강한 다른 식물 X를 갖다 쓰면 카밀레하고 같은 효과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음양오행으로 만약에 치환시킬 수 있다면 기왕에 우리는 많은 농법들과 전통들을 상실했지만 목화토금수로 동물과 식물을 이해하는 이런 것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 눈만 있다면 자료가 있건 없건 그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통찰력과 이해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라도 우리한테 없더라도 이 전복제에 사용되는 어떤 식물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지 않겠는가. 일단 그게 굉장히 반가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전복제라고 하는 게 결국 별기운을 증폭시키는 거죠. 별기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별기운을 증폭시키는 매개체들을 어떻게 조제하느냐의 문제일 텐데 그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에 나온 그 용어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우리 전통의 개념들로 치환을 해내서 우리 전통 개념들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자생식물들로부터 전복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거를 우리가 찾아낸다면 그거는 역동농을 한 단계 진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발골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은 발골프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사상, 문화, 철학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어떤 자리에서 좋게 쓰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현지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역동농업도 현지화가 돼야 되고 발골프 교육 역시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자연 환경과 우리 문화에 맞게 현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복제는 음양오행이다. 제가 전복제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요소들을 음양오행으로 치환시킬 수 있어서 그걸 치환시켜서 해나가는 작업을 장기적으로 저 스스로 숙제로 생각하고 조금씩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와 관련된 어떤 공부 모임이나 이런 자리가 생기게 되면 또 좀 더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파종달력, 아까 황도백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파종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천문학에 대해서 조금만 더 혹시 지겨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안 지겹게 최대한 동양에서는 28수를 그 천문학의 기본 베이스로 보거든요. 동양 천문도는 원으로 그리는데 맨 바깥에 28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지구를 중심으로 놓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황도를 그려놓습니다. 동양의 황도는 뭐 쌍둥이 자리, 염소 자리 이런 게 아니고 동양의 황도는 황도하고 백도하고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데 음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해와 달이거든요. 음은 달이고 양은 해인 거죠. 이건 그러니까 해달입니다. 그냥 해달. 그리고 오행은 아시다시피 목화토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행은 목화토금수. 그럼 7개이죠. 7개. 우리가 흔히 태양계에서 지구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행성 7개. 그 7개의 기운, 그게 음양오행의 다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로 음양오행으로 표시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게 의미하는 바는 역시나 별기운이다 라는 겁니다.
역시나 병균인데, 동양에서 아까 황도 백도 말씀을 하셨던 황도하고 백도는 한 5도 9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뜨는 자리가. 그런데 그래서 동양 천문들을 보면 황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살짝 비스듬하게 백도를 같이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음양인 거죠. 황도가 태양이고 백도가 달의 자리니까 그게 바로 음양인 겁니다. 음양인 거고, 그리고 요 사이에 오행성이 떠다니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예, 지구와 음양 사이에 오행성이 떠다니고 있다. 그게 목화토금수입니다. 그럼 목화토금수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궤적이 다를 테니까 얘들이 어떤 궤적, 1번부터 7번까지 7개 행성이 어떤 궤적에 물렸을 때 우리 지구에는 어떤 영향이 오는가, 그 다음 궤적에 물렸을 때 또 어떤 영향이 오는가, 결국 그걸 다 따지는 게 별자리가 우리한테, 동물과 식물과 사람한테 무슨 영향을 주는가, 기후와 날씨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에너지장을 펼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종달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날 하루 사이에도 이 음양오행의 어떤 배치에 따라 가지고 힘의 배율이 달라지게 되고 에너지장의 성질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흐름들이, 규칙적인 흐름들이 있을 텐데, 파종달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걸 읽어내는 달력이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몇 대 몇이 돼 있다, 이런 거죠. 따라서 식물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어떤 상태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추론해 놓은 달력이 결국 파종달력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우리한테는 파종달력은 없지만 강력한 달력이 있죠. 금년이 무술년 아닙니까? 금년이 무술년이고, 오늘이 무술년, 무슨월, 병인월, 무슨 일, 이런 게 있겠죠. 음력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음력 달력에 있는 그게 바로 음양오행을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천간지지를 표시하는 거니까. 주역이 별게 아니고, 요 바깥에 있는 28수 별자리는 이제 천문학에서 따지는 거고, 여기 그 동양의 별자리 이름은 뭔가 하면 자축인묘 진서음이거든요. 동양의 황도, 예, 서양의 12황궁도에 해당하는 게 동양에서는 자축인묘 진서음이, 우리가 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축인묘 진서음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자축인묘 진서음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이게 서양의 12황궁도하고 똑같은 거죠. 의미는 자축인묘 진서음이가 있고, 이 자축인묘 진서음이라고 하는 얘들은 1년 12달 동안 매년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근데 얘들을 둘러싸고 있는 오행성은 해마다 바뀌거든요. 해마다 바뀌는 이 오행성을 갑을병령무기응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천간지지라고 얘기하는 병인어린이, 갑자어린이 하는 이거 자체가 이미 천문학이에요. 그게 이미 천문의 기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한테 그거를 능숙하게 읽어낼 수 있는 어떤 안목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파종관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적어도 그것이 원리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언젠가 때가 돼서 이제 역동농의 발도르프 교육과 함께 성장하면서 정말 우리의 농법으로 현지화된, 우리가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더 진화시키고 우리한테 내면화시키고 그럴 수 있는 농법이 되기를 바라고, 한편으로는 학생들한테 이 역동농업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은 단지 농사법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 그것도 대단히 소중하지만 그 플러스 알파, 인간이 어떻게, 자연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직접 접하고 있는 자연은 말할 것도 없고, 보이지 않는 우주의 기운들, 그리고 저 아슬하게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 이런 데하고 나의 실제 지금 현 상태가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돼서 함께 움직이는가를 아이들이 어렴풋이라도 느끼고 클 수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성장한다면 그거는 농법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문화의 씨를 뿌리는 문제가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이나 발도르프 인지하게 대해서도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